네, 끝까지 묻는다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코너는 전문가를 모셔놓고 저희가 모르는 주제를 알 때까지 질문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여러분도 앞으로 끝까지 제대로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참여해 주셔도 좋은데요. 오늘은 반가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주식 투자 분야의 스테디셀러인 전자공시 100% 활용법의 저자, 사이다경제 팟캐스트에서 전자공시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래학 리더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래학입니다. 작년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만에 다시 나오는데, 다들 이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런 포인트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방송 경력이 풍부하셔가지고 거의 무슨 성우를 뺨칠 정도로 목소리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겸손하셔서 다른 소개를 좀 안 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한국투자교육연구소에서 기업분석연구원으로 활동하셨어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투자교육연구소가 우리나라 가치투자 분야에서는 아주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또 소문나 있는 곳이고 거기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셨다면 사실 오늘 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동시에 또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그동안 수많은 또 저평가 우량주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가장 뭐니 해도 강의를 하시는데 다시 듣고 싶은 강사 1위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네. 지금 표정이 그래 나야 나라는 표정이신데 상당히 나가마네요. 그 외에도 지금 수많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께서 좀 회사랑 요즘 활동하시는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그 핀테크 콘텐츠 회사라고 해서 플랫의 지금 대표 이사로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공시, 제가 이제 쓴 책도 전자공시이긴 한데 이 공시가 전반적으로 이 투자 정보에 관한 모든 그런 내역들을 상장사들이 퍼블릭하게 이제 공개를 해야 돼요. 그 공개하는 채널이 이제 전자공시고, 그래서 이제 그 공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텍스트로 쉽게 풀어주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즉 프로그램이 생성을 해서 또 증권의 또 중요한 점이 바로 신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컴퓨터가 해당 중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해주는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재 지금 서비스 중입니다. 이건 저희도 사실 나중에 이런 프로그램 좀 상담도 받고 활용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이다경제에서 이제 같이 협업하실 부분도 많아가지고 그렇네요. 네, 관련해서도 또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해당 서비스는 제가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예, 기자분들이 썼을 때는 뭐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 걸리는 이제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서비스는 뭐 1초에서 3초 내외로 기사가 더 퀄리티 있는 정확한 기사가 생산되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갑자기 홍보 시간이 됐는데 아무튼 계속 난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셔서 이제 주식 전문가시잖아요. 어쨌든 전자공시도 주식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니까. 그렇죠. 이제 주식 전문가 분으로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3월 정도 됐고 아직은 이제 연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떨지 이런 건 이제 물어보려고 모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좀 오늘 궁금한 것도 많고요. 또 오늘 또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청취자분들이 요즘에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최근에 뭐 반도체 업황도 좀 부진하고 미중 무역 전쟁에다가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또 미국 셧다운 문제도 있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에 과연 우리가 2019년 주식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안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안 하는 게 낫다면은 제가 굳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본의 아닌 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꼭 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보통 대부분의 그런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즉 대변수라고 하죠. 뭐 북한 이슈, 뭐 중국 이슈, 미국 이슈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반기엔 이럴 것이다. 올해는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뭐 잘 모르고 뭐 그런 걸 다 안다라고 해서 뭐 전망을 한다 한들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사실 가장 그런 똑똑한 분들이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 네. 살펴봤을 때 그 지난 10년간 그 우리나라 증시의 그런 예상 순이익이죠.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예상 순이익을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근데 실제 그 1년 후에 갔을 때 그 예상 순이익이 얼마나 실제 순이익과 맞느냐라는 걸 평균 오차율로 구해보면은 35% 정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네요. 오차가 35% 그렇죠. 뭐 한 10% 뭐 5% 한 자릿수가 아니라 상당히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 전망이란 게 물론 이제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하긴 하지만은 사실상 잘 안 맞는다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런 증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은 일단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그러면 주식을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냐. 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장 기업들이 내는 이익이라든지 상장 기업들이 쌓아놓은 재산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현 상황이 과연 주식이 싼지 아니면 비싼지 이런 것들로 가늠을 해보면은 아마 그런 뭐 일반 투자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와닿는 게 이게 전망 우리가 사실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오차율이 그렇게 높다면 사실 보고서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하던 반대요. 저를 이제 공공의적으로 만드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리포트를 본의 아니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리포트의 내용은 되게 좋아요. 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로 내지는 뭐 어디가 계약을 맺어서 뭐 이쪽이 또 성장 산업이고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이제 결론이야. 요약을 하자면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려울수록 좀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뭔가 그들이 쌓은 이익이라던가 이런 내실을 좀 보고 판단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게 전자공시잖아요. 근데 전자공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전에 한번 모시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전문 분야이신 전자공시가 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이제 기업의 그런 내실들을 보여주는 정보가 되는지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시기 전에 그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자공시나 회계 특히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 공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내거나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거의 별로 없어요. 아마 본인께서는 좀 그래요라는 표정으로 좀 저를 쳐다보셨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오늘 아주 업계에서 훌륭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게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귀한 얘기니까 청취자분도 오늘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근데 여기서 할 말이 원래 좀 있는데 바로 전자공시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어제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이거 좀 질문만 돌리면 되죠. 질문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냐, 방법이 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팟캐스트고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편하게 하시길 좋겠습니다. 그 전망을 우리가 사실은 믿기도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가 투자자로서 뭔가 뭐 지표라든지 뭔가 봐야 될 정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얻어야 될지 이런 거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제가 이제 딱 두 가지 지표로 시장 상황을 진단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요? 굉장히 좋은데 두 가지만 알면 되니까? 되게 간단한데 되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또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업계 사람들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부분으로 뭐 이를테면 주식 투자 타이밍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지표인데 PBR이랑 ROE라는 그런 지표예요. PBR, ROE. 네. 이거 일단 받아 적어야 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겠죠. 사이다 경제에서도 뭐 수도 없이 뭐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책에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눈높이를 최대한 그런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맞춰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아직 혜미님은 그 미혼이시죠,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네. 아니, 어딜 봐도 기혼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누가 보면 데딩으로 봐셔야 되는데. 아니, 데딩은 오바고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남자예요. 자,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A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스쿨을 수호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김앤장이라든지 완전히 S급 로펌의 스카웃이 됐어요. 당연히 연봉이 크겠죠. 그렇네요. 근데 집안 배경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개천의 우이네. 그쵸. 부양할 식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재산도 없고 오히려 빚이 많겠죠. 그런 사람이에요. 네. 자, B는 누구냐면은 완전히 백수예요. 펑펑 노는 사람인데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강남 빌딩이 있어요. 강남에? 네, 강남 빌딩이 있어요. 자, A와 B 둘 중에 과연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신다면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뭐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경제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이제 하라고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선택에 근거를 잡자면 이 경제 이제 앞으로의 그 내용을 위한 경제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너무 설명이 긴가? 봤을 때 아무래도 요즘은 뭐 부모님의 재산보다는 본인의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변호사라는 게 조금 걸리거든요. 요새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수익이 그렇게 좋지 김현장은 않다. 다르지. 김현장은 다르겠죠? S급이니까 그럼 저는 아마 A군이 아닐까. A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네. 그럼 안재무님한테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따님 계시잖아요. 따님 계시잖아요. 네. 그죠? 따님 계시잖아요. 만약에 따님을 그럼 결혼시킨다라고 하면 A랑 B 중에 누구한테 결혼시키셨어요? 결혼 안 시킨다 그랬는데. 꼭 골라야 된다면. 꼭 골라야 된다면. 네, 저는 B로 가겠습니다. B요? 네. 진짜요? 진짜요? 백수인데. 뭐 돈 많으면 형인데. 정답이네. 네, 농담이고 또 뭔가 어쨌든 그런 후광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백수일 수 있어도 우리 딸이 뭔가 그 후광을 빚어서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딸이 어떤 능력이 있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격도 안 좋고 막 도박하고 그러는데. 그럼 안 되죠. 본인이 되고 갑자기 본인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안 지금 되죠. 너무 무서워졌는데. 그건 안 되지. 아니 본인이 되고 싶은 건 뭐세요? 그럼 A랑 B 중에? 저는 A죠. A요? 찢어지게 당연히 A죠. 저라면 B를 고르고 깔끔하게 이혼한 다음에 재산을 많이 좀 끌어내고 다시 재혼을 하겠습니다. 지금 웃자고 한 얘기는 다들 지금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얘기했죠. 심각하게. 대표님 그럼 어떤 거예요? A, B 둘 중에? 저도 그냥 A를 하는 게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원하는 건 B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A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B 쪽으로 선택한다고 고민하신 분도 계셨지만은 결과적으로 A를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각 A와 B의 재산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당연히 B를 선택을 해야 돼요. 비교도 안 되게 B가 재산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를 선택하는 거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현금 흐름이고 자 이게 바로 이 밸류에이션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ROE를 말씀드렸는데 그 ROE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내가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분모는 자본이고 그다음에 분자는 그 기업의 순이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 남자 얘기를 했는데 A라는 사람 ROE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 그렇네요. 높으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높게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강남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밸류에이션 더 준다고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BR은 또 뭐냐면은 분자가 시가총액이고 분모가 바로 자본입니다. 즉 한마디로 PBR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얼마나 높게 평가가 되느냐, 아니 저평가가 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한 건데 강남 빌딩 부자의 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저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PBR이 낮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예, 이해가 쏙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ROE란 개념을 결국엔 앞으로 현금흐름을 얼마나 잘 창출할 것인가, 이 사람의 성장성이라든지 미래를 좀 바라보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BR은 이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잖아요. 네네네.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평가했을 때 사실상 내가 평가받는 것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는지 낮게 평가받고 있는지 이제 보통 지표로 활용한다는 얘기신데, 이거 좀 재밌네요. 그래서 결혼과 접목해서. 네. 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그럼 ROE가 높으면 PBR이 어떻게 될까요? ROE가 높으면, 예. ROE가 높으면 반대 아닌가요? 아닌가? ROE가 높으면 PBR이 낮아진다. 네. ROE랑 상관없이 PBR이 그냥 낮을 수도 있는데. 네, 별개라고.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자본 아까 ROE는 자본이 분모에 있었고 PBR은 자본이 분자에 있잖아요. 네.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자. PBR이란 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나를 높게 평가해 주는 게 PBR이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이고 시장에서 나를 평가해 주는 게 1억이면 PBR이 1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나를 2억으로 평가해 준다라고 하면 PBR이 2배겠죠. 근데 그럼 왜 누구는 PBR이 1이고 왜 누구는 PBR이 2고 또 심지어 누구는 PBR이 0.5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기업의 능력이거든요. 그 기업의 능력이 바로 ROE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바로 PBR이 1보다 높고 그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PBR이 1보다 낮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우리가 이제 A라는 그런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PBR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 PBR이 10배 막 20배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이익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뭐 벌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뭐 무슨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데 같은 경우에 PBR이 0.5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올랐어도 PBR이 0.6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워낙 자동차 업황이 안 좋고 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ROE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저평가를 받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인즉슨 청취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부분 우리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선, 자동차, 화학 이런 산업들은 PBR이 좀 낮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바이오라든지 기술주 혹은 또 테마주 몇 개 업종에 대해선 어찌됐건 장래 추정되는 이익 추정치가 뭐 상당히 커질 거라고 예상되니까 ROE가 상당히 PBR이 높을 수 있겠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원래 주식시장이 100%는 없습니다. 그런데 ROE가 높으면은 PBR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돈을 잘 버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보다는 당연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ROE가 뭐 2% 3%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차라리 이 주식에 투자할 바에는 그냥 예금에 투자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보다 낮게, 즉 PBR이 1보다 낮게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 전체로 대입을 해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작년 한 6월까지가 피크였고 그때가 한 2,600까지 갔었나요?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작년 10월 막 11월 한때는 2,000선이 깨졌었어요. 그런 상황이 왔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반등을 해서 이제 오늘은 한 2,100 정도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현재 PBR이 얼마냐면은 0.9예요. 0.9. 현재 코스피 지수의 PBR이 0.9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빌딩 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너 돈 못 버니까 어차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낮게 거래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그러면 그 코스피 지수의 ROE를 살펴보면은 9%예요. 9%. 9%군요. 근데 9% 정도면은
과거 수치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여기서 과거 수치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도 코스피 지수의 PBR이 0.9배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총 2번이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맞아요. 0.9배가 살짝 깨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이었나요? 미국 신용 등급 강등. 그때 이제 코스피 지수가 2,100에서 한 1,60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0.9배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도 순간적으로 0.9배까지 내려갔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ROE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 6%? 한 7%?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금융위기 때는 한 4%로 떨어졌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이런 ROE 9%고 그다음에 PBR은 한 0.9배 정도라고 한다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싼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결론 나왔습니다. 명쾌한데요, 되게.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사실 지금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대부분의 뭐 금융위기 혹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외 변수에 의한 위기들 이때보다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좀 낮은 수준에 근접한데도 ROE 자본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기에 좀 좋은 시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네, 사라고 막 그렇게 막 눈떠미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랑 비교해봤을 땐 싼 구간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제가 봐도 훌륭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더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시장 대외 변수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이 가진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뭔가 기업의 내실을 보고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이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싼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을 찾으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찾을 때 이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전문 분야이신 전자공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했던 전자공시 관련 팟캐스트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전자공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자공시가 되게 아마 낯서실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약간 그런 기업 분석이라든지 뭐 재무제표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슈라든지 그런 걸 기반으로 하신 분들은 되게 생소할 거예요. 이 말씀하기 전에 이런 전자공시 관련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많지 않은 분이라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팟캐스트가 너무 자유로운 방송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앞서 전망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 가치가 상당히 싸다라고 좀 명쾌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정말 전문가를 모셨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은 주식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주식을 좀 해보고 싶은데도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은 주가라는 게 매번 변동하니까 이게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많은데 벌어들인 이익이 많다고 한다면 이게 좀 싼 구간이구나. 그럼 내가 좀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얘기를 잘 들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공시로 지금 주제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자공시 부분에선 사실은 오늘 모신 이래학 대표님을 제외하고 좀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있다 보니까 책도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이 전자공시 활용법 혹은 또 재무제표를 좀 투자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섭외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TV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더 귀에 와닿으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더 했습니다. 네, 전자공시는 일단은 상장 기업들이 어떤 뭐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랑 합병된다든지 아니면 누가 누굴 인수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부자가 매매를 했다든지 한마디로 그냥 중요한 정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정했어요.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다 공시를 해라.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자공시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통칭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다 공시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다른 분야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하는 그냥 그런 포괄적인 분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누구나 그냥 네이버에서 다트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누구에게나 이게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정말 잘 활용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의 보물 창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자공시라는 용어가 워낙 좀 낯설고 생소한 그런 부분이 많나 봐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제 책이 처음 나오고 나서 제 와이프가 이제 또 이렇게 책도 처음 나오고 궁금하고 하니까 교보문고에 전화를 해서 혹시 책 들어왔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책이요? 그래서 전자공시 책이라 그래서 뭐 공학 분야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물었다고 해요. 연결되는군요. 공학 분야냐. 이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이게 일반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아마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그런 좀 편견을 좀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겠군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전자공시가 우리나라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고서 뭐 극찬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잘 돼 있거든요. 굉장히 놀라는데 왜 놀라시는 거예요? 진짜인가요? 저도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정도부터 시스템이 개발돼 가지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좀 주먹국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전자공시 시스템도 없고 아름아름으로 누구에게 투자 정보 받아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두에게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전자공시 시스템만 좀 잘만 공부해 둔다면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 상당히 좋죠. 예. 그 다트에 접속을 해서 그냥 본인이 찾고 싶은 기업 이름을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서 뭐 이름을 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자기가 직접 보고 싶은 그런 기업의 공시를 뭐 회사명을 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종목 코드를 쳐도 되겠죠. 그리고 꼭 상장사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외감법에 의해서 외부 감사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7,000개 기업이 거기에다가 이제 공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일리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하루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공시한 그런 내역, 어제 공시한 내역, 날짜를 직접 자기가 검색을 해서 10년 전 거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시 유형별로 나눠서 나는 그냥 실적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만 따로 이제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고, 검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검색 방법 좀 궁금해지네요, 진짜. 자세한 건 저희 책을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정보까지 이게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그 뭔가 주주 변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대형 뉴스들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되게 뭔가 오늘 하루 뭐 회사에 있었던 짜잘한 일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면은 공시에 나오지 않는 정보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 두 번째는 미공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최근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기업이 뭐 누구한테 인수가 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공시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언론사에서 먼저 단독 뭐 보도 이런 식으로 내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어떤 언론사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24시간 내로 답변을 해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이다, 아니다, 그냥 풍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이 밝혀야 돼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치이는 개미들이라고 해야죠. 일반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뉴스를 접한다 하더라도 믿지 말고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챙겨봐야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 뭐 뉴스가 나오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공시도 안 할, 확인도 안 할 텐데 또 그런 활용법이 있겠군요. 이제 공시 자체가 뭐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는 게 있고,
또 뭐 수시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같이 좀 뭐 장이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땐 특히나 어떤 류의 공시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절대로 짠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뭐 지금도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PBR이 코스피 지수 PBR 1배 밑에서 거래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0.9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하니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정말 안 좋았던 그런 시기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0월 이때가 이제 가장 안 좋았었어요. 작년 6월까지 가장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은 기업들이 많이 내는 공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사주 취득 공시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회사 돈으로. 자사주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을 자사주 매입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안 좋고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 싸니까 사는 거죠 그냥 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주가치 제고 주가 안정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 회사 주식이 싸니까 지금은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내비치는 거예요. 그런 우리도 산다. 그렇죠. 너희도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총 자사주 취득 공시가 601개가 나왔거든요. 600개가 나왔는데 상반기엔 230건이 나왔는데 하반기엔 370건이 나왔어요. 훨씬 많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하반기가 확실히 안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50건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히나 안 좋았었던 작년 10월과 11월은 100건, 뭐 90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하면은 뭐 6배에서 뭐 거의 뭐 2배 정도 그 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100건 뭐 이렇게 100건이 나왔으니까 100개 기업이 취득한 거거든요. 그럼 얘네를 다 투자해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또 거기에서 좀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취득 히스토리랑 그다음에 취득 금액 이 두 가지를 보면은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히스토리와 금액.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 전교 꼴등한 친구는 계속해서 꼴등을 하잖아요. 웬만해서. 그렇죠. 거의.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1등을 하고 그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제 뭔가가 좀 서프라이즈한 건 뭐냐면은 갑자기 전교 꼴등하는 친구가 갑자기 중간을 한다든지 갑자기 상위권에 진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변화거든요. 변화. 갑자기 실적이 개선된다든지 아니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해서 뭐 갑자기 뭐 무슨 뭐 기술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똑같아요. 이 자사주를 취득을 하는데 원래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그냥 정기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 아니고 원래 이 기업은 이런 거에 돈을 절대 안 쓰는 기업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한 5년 만에 취득을 했다든지 뭐 이런 또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비유네요. 평상시에는 자사주 취득을 거의 안 하던 기업인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됐을까 이런 걸 한번 유추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면 되는 건 거죠? 일단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일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깨작깨작거리는 기업도 있거든요. 깨작깨작. 이를테면은 뭐 그냥 뭐 1조짜리 기업인데 뭐 10억 정도 취득한다라고 이제 공시하고 하면은 뭐 그런 거는 뭐 거의 영향이 없겠죠. 그렇네요. 정말 깨작깨작이네. 적절한 표현이었다.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가총액이 한 2천억이 안 되는 기업이 갑자기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소 한 5% 정도 지분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이슈가 있죠. 그럼 공시를 하고 날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보통 취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로 대놓고 주가 방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팁인데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 똑같은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시스템이 좀 더
더 디테일한 게 나와요. 그래요? 네.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뭐 신주가 상장이 된다든지 뭐 그런 짜잘한 이슈까지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의 현황과 얼마를 샀는지 다 공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얼만큼 샀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아니, 말씀 중에 또 그러면 아까 전에 히스토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좀 지난 이 기업이 자사주를 꾸준히 취득해왔는지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좀 사실은 매번 그때마다 들어가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뭐 도표한다거나 그래프화 해가지고 좀 볼 수 있게끔 이런 자료도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이제 원래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이제 서비스를 했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됐을 텐데 어차피 이제 관공서 쪽에서 공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포맷이 바뀌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쉽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제공을 해주고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머지않아서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대됩니다. 지금 거의 플랫을 검색하실 것 같아요. 다트에서. 그렇네요. 다트가 아니라 플랫을 검색하실 것 같네요. 진짜. 근데 정말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저도 좀 들어가서 보고 싶다라는 사실 말씀하신 다트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대부분 좀 이게 딱딱해요. 사업 보고서를 보든 분기 보고서를 보든 이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보기에는 야 이걸 내가 진짜 언제 이거 일일이 읽을까 좀 고민스러운데 이걸 누군가 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정리해 놓는다면 그건 좀 유료라도 서비스 받을 의향이 있을 거거든요. 꼭 나중에 결제해 주세요. 제가 첫 결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자사주 취득을 하면 그럼 그 자산은 뭐 예를 들면 소유권, 뭐 지분율은 어떻게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회사가 취득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어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한 10%를 취득했다고 할게요. 근데 어차피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면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대주주의 경영권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50% 지분 들고 있는 회사였는데 회사가 10%를 또 취득을 했어요. 그럼 사실상 한 그 회사 60% 정도 지배하고 있다. 그렇네요. 대주주가. 그렇게 해서 사실 뭐 경영권, 뭐 방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그렇죠. 오너가 돈이 없으면은 기업을 통해서 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뭔가 좀 모르는 입장에서 지금 궁금한 게 사실 본인 자사가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위가 아까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가 방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출판사가 책이 안 팔리면 자기들이 책을 사잖아요. 뭐 그 음원 같은 것도 그 자기들끼리 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자사가 자기 거에 뭔가를 사는 건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게 사실 실상에 비해서 뭔가 본인들이 삼으로써 좀 부풀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런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자사주를 샀다가 나중에 자기들은 좀 부실하니까 조금씩 팔아서 결국에 주가가 또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이슈는 없었어요. 되게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인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답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샀다가 나중에 팔아가지고 뭐 주가를 하락시킨다든지라고 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기업이 산 다음에 나중에 팔잖아요. 그럼 언제 팔까요? 그러면? 비쌀 때 팔아야 되죠. 그렇죠. 비쌀 때 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파는 기업들도 있어요. 주식을 자기가 매매해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테크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재테크라고 하거든요. 본업은 아니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고 뭐 이거는 제가 그때도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빅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빅텍. 네. 그렇죠. 방산테마주. 대표적인 방산테마주예요. 그래서 빅텍이 그 누구보다도 자기 회사가 방산테마주에 엮여가지고 주가 흐름이 결정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모았다가 2월이나 4월
네. 뭐 이럴 때 텁니다. 네. 이거 재밌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북한에 4대 명절이 있거든요. 뭐 4월 같은 경우에 태양절이고 네. 2월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일 생일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 북한이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근데 예전엔 그때 맞춰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렇죠. ICBM을 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하고 대신에 이제 빅텍 같은 종목들은 막 상한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팔아요. 야, 그건 정말 빅텍 입장에서는 정말 해볼 만한 재테크네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따라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자사주 취득이나 자사주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공시를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죠. 그리고 공시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자사주 뭐 취득 같은 경우에 3개월 안에 취득을 해야 되고 또 매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 기간 안에 다 매각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되게 규정이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매각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취득을 못 해요. 잦은 매매는 어렵겠군요. 그렇죠. 취득을 하고 나서도 한 6개월, 3개월 정도는 또 매각을 못 해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뭐 장외 공시, 장외시장에서 공시 없고 팔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위반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위반을 한 거죠. 공시 위반을 한 거죠. 나중에 벌점 쌓여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비교했던 그런 시장 제가 아는 그런 것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접근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뭐 음반 판매나 이런 건 매출로 잡히거나 어떤 성과가 잡히는데 주식은 수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민건님께서 오늘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약간 오늘 피곤하다. 요즘 일이 너무 많다 얘기하셨는데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을 허러지는 질문 해주셔서. 근데 그 피곤한 지난 방송 때도 그렇고 지지난 방송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정신 못 차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지금 아주 눈이 반짝반짝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아까 말씀하신 히스토리나 뭐 자사주 취득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 팁을 주셨잖아요. 뭔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이슈로. 근데 그 이제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전자공시에 활용한 뭐 그런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쉽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팁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을 기대하시겠네요. 뭐 전자공시 활용한 뭐 종목 찾기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 잡자면 그런 것들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답을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 자사주 취득 공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또 내부자 매매 용어 자체가 좀 와닿는 면이 있죠. 비슷한 맥락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분 공시라고 해서 뭐 임원 주유주주의 뭐 특정 증권 상황 소유 보고서라는 그런 명칭으로 나오는데 내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자라고 지칭하는 정의가 뭐 최대 주주의 친인척, 그다음에 뭐 등기 임원, 뭐 대표 이사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회사 주식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주라도 매매하면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임원인데 이 사람은 월급만 들어오면 매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매매는 신빙성이 없겠죠. 그렇네요. 흔한 매매네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그 중소기업의 임원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사고 이런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개량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 사업 보고서상에 보면은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등기 임원의 그런 연봉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 연봉 이상은 매수를 한다든지. 그거 진짜 심하겠네요. 좀 어느 정도 좀 베팅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 뭐 무슨 상무가 샀다라고 해서 사실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건 약간 좀 비약이 좀 있겠죠. 그래서 너무 큰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좀 작은 기업 그런 기업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잡고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보는 게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팁인 것 같네요. 아니 사실 두 가지 말씀이 더 와닿는 게 자사주 취득도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사들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신호가 될 수 있는데 내부자가 사실은 그 회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갑자기 뭐 턴어라운드 혹은 또 다른 어떤 좋은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강력하게 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덩달아 따라서 매수할 수 있는. 근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국에서는 내부자 매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ETF가 나와가지고 활성화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이런 게 아직 없는 것 같긴 해요. 아직은 그렇게 이거 이제 그래가지고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뭐 나온 펀드라지 그런 건 없어요. 국내에서 아쉽네요. 뭐 플랫에서 한번 또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 그런 자사주 취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없나요? 뭐 몇 프로 이상 못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특별히 없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막말로 공개 매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예 그냥 퍼블릭하게 내가 얼만큼은 살 테니 다 나한테 팔아라. 그렇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 사장꾼들이 주로 또 활용할 때 공개 매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자사주 취득 공시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공개 매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주주나 아니면은 기업이 그 합산 지분율이 95%가 되면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기업이 갑자기 막 30 몇 프로를 사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사모펀드들이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그 강력한 그 구조 조정, 그 다음에 뭐 분할시키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게 상장이 돼 있거나 이제 다른 사람이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인수한 다음에 바로 그냥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해버린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기업을 뭐 이렇게 분리를 해서 딱 떼어서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 말씀하시니까 또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 그 사실 사모펀드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매수를 하든 취득을 하든 간에 이제는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오히려 잘 나가는 기업이면 상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기업들은 아예 폐지하고 우리가 다른 규제 받기 싫다 하면서 본인들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투자자 입장에서 야, 이 기업 지금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상장 폐지시킬 것 같다. 근데 너무 내용이 좋은 기업이다. 그럼 이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샀다가는 이제 매매가 안 될 테니까 잘. 이런 경우는 뭐 가지고 끝까지 가는 뭐 그런 투자자들도 있나요? 강심장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2015년에 이제 그 IMM이라고 해서 그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인데 거기서 테린 포장 그룹을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한 다음에 그 계열사 중에서 두 곳이 상장사였습니다. 테린 포장이랑 그 다음에 이제 동일제주였는데 나중에 이제 테린 페이퍼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테린 페이퍼를 상장을 폐지시켰어요. 공개 매수 통해서. 그래서 주당 이제 3,600원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당시 주가보다 한 30% 비싸게 산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팔 거니까 주주들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상장 폐지를 시켰는데 시키자마자 한 유상감자라 600억을 바로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주당 4,311원을 배당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600원에 사서 상장 폐지를 시켰는데 4,300 배당을 주당 4,311원에 이제 해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분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지분을 뭐 50% 가지고 있다, 40%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폭탄 배당을 한다 한들 어차피 절반 이상은 딴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정상화시킨 다음에 폭탄 배당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거 재밌는 얘기네요. 그 이쯤에서 사모펀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초보자를 위한 방송을 지향을 하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공모랑 사모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네이버 검색하시는 게 가장 빠르긴 한데 50인 미만으로 모집하는 게 이제 사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50인 이상이 이제 공모인데 공모는 뭐 인원수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은행 가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이제 공모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사모 펀드는 그렇게 이제
퍼블릭한 게 아니라 네. 프라이빗하게. 네. 그러니까 사실 있는 사람들이 네. 가입할 수 있는 네, 부자들의 약간 네. 투자 수단으로 통하는 그런 거고. 보통 막 요즘엔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건물을 매매하고 싶은데 건물을 사가지고 팔고 싶은데 이걸 공모펀드로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해서 뭐 사람 모집하고 펀드 조성해서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네. 그냥 뭐 한 100억짜리 빌딩이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을 10명 모아가지고 네. 사모펀드 하나 만들자 해서 그 건물 사서 매각 차익 난 다음에 다시 그냥 해산시켜버리는 이런 것들 행태가 이제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맞죠. 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제 사모펀드 전문가분 모시고 했던 방송이 있죠? 있군요. 네, 그 강남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는가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 모시고 그런 사모펀드 뭔가 기본부터 좀 했었는데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죠. 저는. 깨알 방송, 깨알 홍보. 계속 이제 컨텐츠를 쌓여가니까 이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순환을 시켜야 돼요. 저희도. 네. 그래서 저희가 전자공시 이제 종목 찾기 노하우가 정리해봤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그런 내부자 매수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저희가 사실 타이틀을 막 그렇게 잡았잖아요. 2019년 주식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지금 상황을 전체적인 뭐 PBR과 ROE 지수를 가지고 지금 타임이 조금 어쨌든 좀 싼 구간에 있다라는 것부터 이제 개별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올해 투자자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지 그런 조언?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서두에 그 국내 주식에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은 싸다. 엄밀히 말하면 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싼 구간이다. 싼 구간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약간 좀 산업별로 보자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쪽은 또 이익이 많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봤자 어차피 그 기업들이 이익 감소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당연히 반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시장의 그런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는 뭐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나 그러기 힘들고 대신에 약간 종목 장세다. 지수는 어느 정도 쭉 흘러갈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런 공시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또 떠오르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사실 이게 그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즉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주주 활동에 참여를 해서 뭐 기업 가치를 올리고 뭐 주주 환원을 하고 그런 것도 또 하나의 테마로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와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에 돈을 투자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캐시카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이를테면 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뭔가 환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나왔던 뭐 한진칼 뭐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그리고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부탄가스 제조업체죠 태양 이런 기업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주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지분을 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지분 공시로 보시면은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되게 이제 아까 우리가 ROE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낮은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왜냐하면은 기업이 뭐 돈을 드라마틱하게 잘 벌지 않아도 재산을 막 쌓아놓지 않고 주주한테 환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본이 낮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ROE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4년부터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을 계속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높은 수익 그 ROE가 유지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아마 타겟팅을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돈이 없는데 무작정 가서 배당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캐시카우 깨끗이 들어오는 그런 모델들, 그런 모델들이 아마 이렇게 공통 분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그 1990년대 후반 닷컴 열풍이 불고 나서 그 지수든 뭐든지 다 올라서 누구나 투자를 하면 당연히 돈을 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그 이후에 이제 닷컴 버블이 깨지고 무너지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대부분 이제 가치주라고 표방되는 자산주라든지 오히려 알짜 주식들을 그때부터 막 찾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한 2006년 7년도 지수가 막 올라가고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때는 약간 가치 투자자들이 약간 좀 외면받았다, 소외당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번 또 무너졌잖아요. 글로벌 금융 이래로. 네. 그때 다시 또 이제 가치주가 또 주목을 받았던 시기였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2,6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올 초반부터 이제 계속 지금 폭락 중인데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장세 속에서는 역시 또 한 10년 텀을 두고 새로운 또 가치주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정말 전자공시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기승전. 근데 사실 뭐 재무제표 관련해서 서술도 많고 하긴 하는데 네.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종목 그럼 어떻게 찾는데 네. 뭐 재무제표 중요한 거 알고 뭐 가치평가 어떻게 한 거 알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건 많은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네. 상장기업 2,00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되느냐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공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하나 해보시다 보면은 네. 자기만의 발굴한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뭐 ROE가 낮은 기업이나 뭐 캐시카우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기업들 혹은 산업까지도 이제 좀 주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가별 이슈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국가는 올해 뭐 좀 흐름이 어떻고라던가 뭐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것도 좀 큰 시장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저도 그게 좀 궁금해. 작년에 뭐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는 대외적인 요인이 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네, 미국이나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뭐 달러 강세 계속 그런 게 유지되니까 네. 제가 많이 사람들 만나봤을 때도 뭐 기관에서도 그때는 거래를 뭐 안 하는 좀 안 하고 있다, 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를 떠나서 대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떨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게 또 크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두 분 다 대외 이슈나 뭐 국가별 이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네요. 네. 네. 좀 이런 국가의 흐름에 좀 어느 국가에 좀 주목을 해봐라. 표정이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 잠깐 지으셔서.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대표님께서 맞아요. 네, 언급을 하셨는데 갑자기 두 분이 함께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외 변수가 그렇게 뭐랄까. 참고 정도만 하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참고 정도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가 뭐 대표님 책을 참고해서 해보시면 됐겠지만 뭔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그런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할 수 있는 지식은 사실 책을 읽는다고 나오지가 않으니까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하지 않아서 참고 정도로만 팁을 주시면 어떨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흐름 이런 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덜 오른 편인 것 같고요. 글로벌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 미국이랑 일본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아까도 이제 10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위기설이 있잖아요. IMF 뭐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그다음에 이번이 될 것이다. 올해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이번이 벌써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뭐 사실 지금도 PBR이 1 미만으로 떨어진 횟수가 거의 없는데 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간 거 아닌가. 이미 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긴 했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증시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래서 뭐 아직은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아직 그런 지표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과거 밸류에이션 뭐 PER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PBR, ROE 같은 것도 비교를 해봤어도 아직까지는 뭐 그게 붕괴가 될 것 같다라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네, 사실 그 귀한 손님 모셔가지고 저도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오늘 진짜 사실 적극적이세요. 제일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집어드릴까요, 그냥?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지난 게스트분들에 대한 신뢰가 돼요. 맞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도 있지만 저희도 이제 진행하다 보면 오늘 모신 김에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네.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뭐라 공시가 좁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제 기억에는 이 투자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뭐 엑셀 파일을 정리한다거나 해가지고 뭐 PER, PBR, ROE 수치들을 이제 집어 넣은 다음에 종목별로 이제 ROE가 높고 PR이 낮고 PBR이 낮은 종목들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종목들 고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이제 퀀트 투자라고 사실상 뭐 프로그램 매매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정말 퀀트 투자가 자꾸만 이렇게 좀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가치 투자의 어떤 영역들이 뭐 훼손된다거나 혹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좀 이제 설 자리가 좀 줄어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 업계에 계시니까 그런 이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엑셀에서 판단하는 지표가 크게 이제 기술적 지표 이제 기본적 지표가 있는데 기본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PBR, ROE 뭐 그런 거, ROI, 그다음에 뭐 PER,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다양한 지표가 있겠죠. 뭐 EV, EBITDA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가치에 기반한 지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바로 이제 그런 가치 투자랑 상통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뭐 기술적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 뭐 무슨 뭐 이평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팩터가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뭐냐면은 이 주식 시장은 크게 보면은 이 사람의 감정이 좌우하는 시장이거든요. 사람의 감정은 항상 똑같지가 않고 뭐 예를 들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갑자기 또 되돌아온다든지 마음이 뭐 매일 바뀌니까. 그리고 멀쩡했던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이슈가 다 감안을 해서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한 팩터가 계속해서 통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량 투자를 계속해서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게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또 분명히 올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 투자라는 분야는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진리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건 완전히 아니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완전 퀀트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메가 트렌드가 돼서 완벽히 대체할 것이다. 저는 뭐 지금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액티브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니저들이 뭐 이렇게 발굴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뭐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답을 듣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보통은 왜냐면 이제 본인이 뭐 가치 투자 계열에 있건 성장 투자의 계열이 있건 혹은 또 프로그램 매매를 하시던 간에 그렇게 되면 사실 본인이 몸담고 있는 쪽에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좀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게 다 결코 절대적으로 오를 수는 없으니까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요새 뭐 골드만삭스가 뭐 600명을 해고하고 다 인공지능 투자로 대체를 하고 뭐 사실 이런 지표들이 중요하다면 그것들을 입력해서 하면 기계들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겠죠. 심리나 이런 인간의 판단의 영역이 꾸준히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하는 사람이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의미를 찾게 되네요. 할 일이 아직까진 사람의 영역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만약 로봇이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그 심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가 다 뭐 자산을 굴려준다. 사실 로봇어드바이저가 우리나라에 막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2016년도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거의 다 망했어요. 제대로 된 거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아니 저도 좀 우려됐던 게 이게 수수료가 워낙 낮으니까 이거 운영이 될까. 그러니까 몇 개만 지금 살아서 좀 잘 되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 파이로 본다면은 그런 로봇 어드바이저의 수탁고가 절대적으로 뭐 큰 수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믿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아니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투자 문화 성숙도랑도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도 제 기억에 이제 예전에 좀 지금 어르신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차트 분석만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좀 뭐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되게 활성화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뭔가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늘었는데 이제 뭐 알고리즘 매매, 뭐 펀드 투자 이런 게 활성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로봇보다 내가 나아. 이렇게 판단하면 될라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노봇이 뭐 무슨 거래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팩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거 사야 된다라고 나온 거랑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 테마주 누구 동문이래. 둘 중에 이제 뭐가 더 속이 타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투자거든요. 그런 거에 더 혹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식시장 진짜 어렵네요. 뭔가 사람들이 100% 이성적이면 그쪽으로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감성이 훨씬 더 좌지우지하니까. 그러니까 요새 뭐 경제학 트렌드도 작년부터 행동 경제학 이래가지고 사람 이성, 그러니까 경제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 사람은 결코 그게 이제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 훨씬 투자가 편하실 거예요. 이게 또 얘기를 좀 더 이어가니까 팁을 또 주시네. 어느 정도 길게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주식 시장은 마찬가지로 뭐 글로벌 금융 시장이 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기관이 결과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도 뭐 기관이죠 사실.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들은 투자 호흡이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일부 극소수의 그런 운용사들은 길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의 그런 뭐 매매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 기업은 정말 괜찮아. 1년 동안 쭉 들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투자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1년 걸리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저도 사실은 뭐 투자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전의 마음과 정말 달라져요. 그날 등락을 맨날 보게 되니까. 그렇죠. 매일 보죠, 매일.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제잖아요. 전자공시 숫자가 거짓말할 리는 없고 어쨌든 잘 짜여진 시스템 내에서 잘만 주옥 같은 주식들을 찾아낸다면 호흡을 길게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장기 투자할 수 있지 않나. 네. 여러 가지 얘기 끝까지 뭔가 팁을 계속 주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거의 처음 출연하시고 나서는 거의 1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꽤 오래됐죠. 1년 되셨군요. 그때 뭐 전자공시 처음 얘기해 주실 때는 막 전자공시에서 이런 이슈도 보실 수 있어요 하면서 불륜 이슈를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불륜 이슈요? 네, 이게 뭐 이게 최대 주주가 갑자기 바뀌는 이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런. 신기하나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도 해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 JTBC 드라마 중에 갑자기 맞아요. 생각이 안 나네. 품이 있는 그녀. 품이 있는 그녀. 그게 있는 그녀. 그 약간 실화 배경으로 해서 그게 이제 상장사 실화 바탕으로 하는. 맞아요. 그런 갑자기 거예요. 최대 주주가 뭔가 어떤 여성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 뭐 내연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사이다 경제와 함께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결론적으로. 왜냐면 이거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저랑 같이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음악 녹음 스튜디오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까 들어오자마자 사진을 좀 찍으시더라고요. 그 왜 찍으신 거예요? 아들 보여주려고요. 가정적인 모습. 여기서 또 어필하신 거 아닌가 부인께. 그래서 말씀하세요.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이요? 궁금합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뭐 사실 이런 얘기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게 질문을 사실 저희가 이제 혜민님께서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혜민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귀하신 분 모시고 좀 그냥 보내는 게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이 정말 이 업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셨는지 또 이분이 그렇죠. 얼마나 또 이 직업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또 내공을 끌어오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이렇게 보내드려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얼추 한 1시간 정도는 녹음을 한 거 같은데 되게 그런가요? 솔직히 말하면 빨리 지나가긴 했어요. 정말 빨리 지나갔군요. 그렇지 않죠, 느낌상. 네. 1시간 같지 않았죠?
뭐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재밌게 들었는데 한 번 더 모시죠. 아니 사실 말씀을 굉장히 아쉬워요. 저도 꼭 한 번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드리려고 했던 게 앞으로 맞아요. 앞으로 또 저희 사이다경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팟캐스트를 또 시작으로 앞으로 세미나나 저희 정규 강의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전자공시를 활용해서 종목을 찾는 법을 좀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자세히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표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걸 아주 딥하게 끝까지 배우실 수 있는 정규 과정도 저희 사이다경제랑 강의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진짜 전자공시로 종목 이제 투자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깊이 있는 정규 과정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사이다경제 사이트 보시면 오픈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송 나갈 때 그렇죠. 그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출연하신 거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이다경제와 많은 협업을 하실 거라는 거 이제 말씀해 주시면 아직 소감 못 들은 거 알죠? 네, 소감과 함께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이제 뭐 주제는 2019년 뭐 증시, 뭐 대응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창하게 잡긴 잡았는데, 뭐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전망이란 게 누구나 궁금해하고 사실 꼭 알아야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맞을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은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예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잘 판단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당연히 공부는 해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좀 ROE가 낮고 현금이 많고 그 다음에 꾸준한 캐시카우가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기업을 결과적으로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산업에 속해 있고 그래서 왕도는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정말 막 1시간 만에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영어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당연히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직접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간접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어느 뭐 정보 채널에서 정보를 받아 보시던지 그래서 어차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꼭 투자를 하셔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뭐 혜미님 되게 아쉬워하는 표정이신데. 근데 앞으로 진짜 모실 기회가 많으니까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모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저는 진짜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